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답안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조조문까지 같이 봤으니까 답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의 해결 보시게 되면 설문 1번에서 질문은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수리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항고성의 종류는 취수응과 무효등 확인수응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1번의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19조 본문에 의한 취수응의 대상 한번 잡아줬고요. 그 다음 38조 1항에서 준용 규정 타고 들어가서 무효등 확인수응의 대상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응법 2조 1항 1호에 따르게 되면 취수응이나 무효등 확인수응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배제된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리 거부가 처분 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 이제 거부행위의 처분성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수리 거부는 어쨌든 거부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이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리고 나서 신고와 수리에 대한 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거부행위 처분성 보시게 되면은 거부행위가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행위 그것이 행정행위인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례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처분에 대한 거부, 그 다음 두 번째,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밑에 각 줄을 보시게 되면 판례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거부로 인해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묶이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로 우리가 인수분해 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정리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하고 신청권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신청권 존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때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는 신청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추상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안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청권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응답 신청권이라는 것은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청권이 필요하다. 만약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는 수리가 처분이죠. 그래서 우선 처분에 대한 거부가 인정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인데 그 처분은 무슨 처분이에요? 쌍방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쌍방적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이 된단 말이죠. 정리해보게 되면 이게 만약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거부와 그 다음에 신청권,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어서 그 수리 거부의 처분성도 무조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밑에서 신고와 수리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논의가 연결되겠네요. 신고와 수리 들어가도록 합니다. 신고 수리 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신고 수리에 대한 논의를 쭉 한번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데 먼저 신고 보도록 합니다.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툭 점프하세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 무엇을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신고가 된다 이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서 신고 앞에 뽑은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 주체의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렇게 되면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도 신고 종류 보시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이것은 뭐예요? 신고서 접수에 따라서 물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서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보시게 되면은 적법한 신고서 밑줄 그으세요. 적법한 신고서, 부적법한 신고서는 안 됩니다.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본래적 의미의 신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측면에서 본다면 자족적 공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서는 수리를 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에 해당을 하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으로서의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이것이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신고 요건 보시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기 형식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only라고 써놓으세요. only, 오직. 오직 형식적 요건만 요하는 것이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의 핵심이 바로 신고 요건이 오직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실질적 요건까지도 요구하는 것인가. 예,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고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신고는 뭐라고 했어요? 본래적 의미의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과 그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 두 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대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게 되면요. 기재사항 규정이 하나 있었고요. 출생증명서라는 구비서류 첨부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요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기완결적 신고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수리를 요한 신고 보시게 되면 형식적 요건은 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별표를 한 1000개 정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오직 실질적 요건만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 형식적 요건을 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 요건까지도 요한다. 예, 수리로 넘어갑니다. 신고와 수리에서 지금까지 신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수리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여기서 수리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 증명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뭔데요? 처분성이 인정되는가입니다. 예,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의 처분성이 부정된다. 행정 처분성이 부정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를 요한 신고 넘어가시게 되면 수리 의무가 인정되고 이것은 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예,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밑줄 새로운 법적 효과 발생.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출생신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아까 44조에서 기억나시죠? 기재사항하고 그 다음에 출생증명서 첨부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밑줄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셨나요? 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적으로. 왜? 예외적으로 조금 있다가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 거부는 행정처분성 부정. 어디 밑줄 그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수리 거부 밑줄 그시고 그 다음 밑에 행정처분성이 부정 밑줄 그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는 거죠. 원칙. 원칙적으로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여기서 예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법한 신고가 되니까 우선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 요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말자라는 이 한자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인가 아닌가. 지금 이게 신고 요건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설문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에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설문에서. 그렇죠? 그럼 신고 요건 충족했죠? 그럼 밑줄 적법한 신고입니다. 적법한 신고라고 한다면 출생신고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출생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는 이미 발생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수리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리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로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판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건축신고. 그래서 판례를 보시게 되면 법적 불안의 조기 해소와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 법률 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그 수리 거부,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을 판례가 인정하였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각주 내려가시고요.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14조, 건축법 14조라고 했죠? 건축허가는 11조예요.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이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라고 간주해 준단 말이에요. 의제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도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적법하게 건축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수리 거부를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되었다라고 행정청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주 등에 대해서 공사중지,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79조에 나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철거명령이 가장 침입적이고 주로 다뤄지는 시정명령입니다. 우선 시정명령 몇 회다가 동그라미 1번 하나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 겁니다. 장래 위험 첫 번째 거. 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철거하지 않는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수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하고, 여기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합니까? 화살표 땡겨서 동그라미 2번이고요. 관어사업 제한입니다. 관어사업 제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어사업 제한 요청을 하면 해당 관할행정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요청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관어사업 제한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두 번째 장래 위험이 바로 관어사업 제한으로 등장하고 있고,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건축법 제80조에 뭐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 번째 장래 위험 등장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칙 규정 적용시킨다 이거죠. 벌금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네 번째 장래 위험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에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멍청해서 반려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건축을 개시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대상.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빠진 건 뭐가 있어요? 관어사업 제한이 빠져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개만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행위에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추가되어 있네요. 그럼 4개 나왔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불안정한 지위, 이게 바로 뭐야?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 이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다는 것이고,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나중에 가갖고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벌금이 부과됐을 때, 관어사업 제한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다투지 말고 지금부터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건축행위로 마음 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협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할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함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반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이거 3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인정을 시킨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예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2분법적 접근 방식이 3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기 위에 보시게 되면 종래에는 통설과 판례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수리거부 전부 다 그 행정처분성 부정하고, 수리거부 역시 행정처분성 부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2분법적 접근 상황이었었고,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으니까 이게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3분법적 접근 상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3분법적 접근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외 이건데, 이 예외를 잡아내기 위해서 장래 위험을 잡아야 됩니다. 장래 위험이 가족관계등록법 122조에 있더라 이거지. 122조에 왜 4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2조에서는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장래 위험이 된다. 그 소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밑줄 그시면 됩니다. 불안정한 지위, 이것이 바로 장래 위험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려행위의 위법적 법성을 다투어서 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분쟁의 조기 근본적 해결, 이거 3개 써주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의 항고송은 물론 취소송과 무효등항고송 둘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얘기 그냥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문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리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것이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 수리거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밑줄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죠?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갑의 법적 지위를 보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갑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행정지밖에 없더라 이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이죠. 그렇죠? 예,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상황, 집행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23조 1항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수리거부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설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했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는 결국 인용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거니까 각하 결정의 대상 여부를 먼저 신청의 이익과 관련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인용기각 결정에 대한 문제를 본안 요건으로서 집행정지 요건 6가지를 검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처분 등 밑줄 효력정지, 예, 그 집행의 정지, 예, 절차의 속행정지, 예, 정지함으로써 물론 효력의 정지는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예,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 밑줄,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이게 뭐야? 소극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 무엇이 추가돼줘야 돼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어야지만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만한 실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추가돼야 돼? 집행정지에 재처분 의무가 같이 붙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전적으로 임의적 지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끝나요. 집행정지에는 뒤에 뭐가? 예, 집행정지 재처분 의무가 붙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극적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 23조 1항 인정 안 하고 있고, 이것을 38조 1항 무효등황해송 우리 논의 아까 있었죠? 예, 여기 준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리거부행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 사실만 갖고 신고기간에 문제는 뭐예요? 1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할지라도 1개월의 기간이 경과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를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간의 경과를 정지 밑줄. 신청의 이익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 이익, 이것을 만약에 취소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실익은 협의 수익, 예,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신청의 이익, 그렇죠? 신청의 이익의 문제로 들어가시고. 어쨌든 거부처분이라고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논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어떠한 권익을 설정하지 아니한 밑줄, 어떠한 권익을 설정하지 아니한 위에다가 CF 거시고 나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이미 법적 효과 발생.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여러분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의 정의가 뭐예요?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죠? 법률관계의 변동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멈춰놓겠다. 이 의사표시가 바로 소극적 행정이고 거부처분이에요. 그런데 예,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 효과 발생한 거예요. 그죠? CF 거시고 뭐 한다고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 효과 발생.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잠깐 지워놓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셨던 논점이었었죠? 허가제에서 배우셨던 논점이에요. 허가제에서. 그렇죠? 홍정 선생님 방식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질 수 있을 텐데요. 허가제, 완화된 허가제, 그리고 신고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형식도 허가제고 실질도 허가제예요. 완화된 허가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형식은 신고제고 실질은 허가제예요. 신고제는요, 형식도 실질도 모두 다 신고제인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써드릴게요. 허가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형식, 허가제, 실질, 허가제, 완화된 허가제, 형식, 신고 수리구도입니다. 신고제, 실질. 근데 이거 실질적 심사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허가제. 신고제는 형식, 신고제,
실질, 신고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때 여기서 사인의 공법 행위하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행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 행정청의 행정작용. 허가제에서는 사인의 공법 행위가 뭘로 등장합니까? 신청. 영업허가 신청. 그에 따라서 행정작용은 허가. 처분이죠. 그 다음에 완화된 허가제에서는요. 신고로 등장합니다. 신고로 등장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수리가 바로 무슨 수리? 수리를 요하는 수리. 뭐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가 왜 이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 여기서 수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식은 둘 다 신고제예요. 그래서 신고, 수리.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실질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신청과 신고, 얘들은 바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되고, 이 밑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신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바로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족적 공법행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가 무슨 신고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 신고가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허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허가가 되는 거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항상 허가 말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밑에 있는 수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그 수리가 되는 겁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즉 이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가 되고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그 수리가 되고 따라서 이거 행정행위니까 그 처분성 인정되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서는 신고서 제출로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리는 처분성 부정되고 이런 식의 구도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 논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직까지 어떠한 권익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아직까지 어떠한 권익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청에 어떠한 반사적 결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익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청의 이익에 대한 논점이 나오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은 이 파란색입니다.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청의 이익 부정설하고 제한적 긍정설 그 논의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위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주 익숙해. 아주 익숙해서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거기에는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가 있고 우리는 갱신허가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을 타당하고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 이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했던 얘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허가제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그 논의를 여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기죠. 신고제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 특이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원래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수리의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을 때 비로소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수리 거부와 집행정지라는 논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어요? 위쪽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여기서 혹시라도 집행정지 문제가 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그 이름을 수리 거부와 집행정지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게 되면 왜? 신고와 수리라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신고제 하에서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거부와 집행정지로 기억하시고 위에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물론 이 수리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 거부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 이것은 바로 오직 이것만은 아니고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어떠한 권익도 설정하지 않은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0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0으로 올라가는 거, 그죠?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너 뭐하러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니? 심심했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무조건 없다라고 봐버립니다. 행정청에게는 신청에 따른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거기 밑줄 그으시고,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거죠. 그래서 거부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시릭. 예, 신청의 이익이 없다. 생각건데, 생각은 항상 한다 이거죠. 그죠? 생각건데, 거기 보시면 23조 6항 밑줄. 이런 거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만 준용하고 있었어요? 30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 규정만 준용하고 있었지 재처분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이야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가 없단 말이지. 판례 말이 맞단 말이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각 결정이에요? 각하 결정이죠. 신청의 이익은 신청 요건이에요. 본안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각하입니다. 그다음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뭘로 내려오겠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여기서 상황을 시작해서 수리거부와 집행정지 일로 내려오겠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과태료 부과라는 장래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수리거부의 예외적 처분성 인정. 여기서 요거를 예외를 딱 인정한다 이거예요. 예외를 인정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니까 집행정지 논점이 발생하더라. 집행정지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지만 비로소 출생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여기서 재처분 의무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이쪽에 문제가 아니요. 수리거부와 집행정지에 대한 논점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엔 재처분 의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본체송의 취송의 경우에 있어서 30조 이항의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익,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얘들은 재처분 의무가 핵심이었었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필요한 이유는 뭔데요? 아직까지 어떠한 권익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익을 설정해주는 재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적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 있다는 건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상황을 시작해서 왔으니까 이쪽의 경로 의존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법적 효과 발생, 재처분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정작 얘만의 고유한 논점으로 한번 들어가 주셔야죠. 고유한 논점이 바로 뭔데요? 수리거부의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킨 이유가 뭔데?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데? 집행정지. 여러분들 이런 거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공정력이라는 거 왜 인정합니까?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위법한 처분을 했다라고 할지, 조금 찌그러진 처분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많이 위법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처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자는 거죠. 공정력이에요. 뭐 때문에?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제소기간이라는 거 갖고 만약에 그 공정력을 뒤에서 뒷받침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정력이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잖아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잖아요. 위법한 상태는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제소기간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1578년도에 취소를 제기해서 효력을 제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법 관계 안정성은 1578년치가 없어져요. 오히려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정력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붙어줘야 돼? 제소기한이 붙어줘야 돼.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것이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리거부의 처분성 이 대상적 격 뒤에 뭐가 붙어줘야 돼? 집행정지가 붙어줘야 돼. 집행정지가 붙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법적 불안은 더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공정력과 제소기간은. 수리거부의 처분성과 집행정지는. 그 논점이 고유한 논점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수리 거부의 항고소송 제기를 인정했는데 1개월 경과되면 큰일 나는데 과태료 부과되는데 그런데 집행정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왜 인정했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 예, 그래서 인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신청이익은 인정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선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안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안 들어갑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정지가 인용결정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적극적, 소극적 요건 4개, 2개. 적극적 요건,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이건 뭐예요? 취소송을 제기했다? 무효동항의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그 본체 소송은 모든 소송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소송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취하되거나 하지 않고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부작위는 안 된다. 처분에 자기 처분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자기 처분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는 건 뭔데요? 처분 통지서 한번 날라가 줬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건 뭐야? 금전적으로 전보가 안 돼야 돼요. 금전적으로 전보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여야 돼요. 돈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 이건 손해 발생의 고도의 기현성이 인정돼야 되고 더불어서 시간상 급박성이 인정돼야 돼요. 적극적 요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213조가 없죠. 23조. 213조까지면 우리 행정소송법 공부하다가 날 새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그 주장 소명 책임을 당연히 얘가 부담하고 소극적 요건 보시게 돼.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사익보호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집행정지를 하지 말아야 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경우에선 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라는 것은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 한다면 실효성 확보의 대상으로서의 승소 판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건, 소극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로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은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주장 소명 책임을 피신청인이 갖게 된다. 사안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6가지 쭉 내려오는데요. 뭐만 뺄 거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만 맨 뒤로 빼버리고 나머지 1, 2, 3, 4, 5, 6의 순서대로 가보도록 합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여기서 적법성의 소송 요건의 핵심은 대상적격,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두 번째,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부작이 아니다. 엄연히 거부다. 그렇죠? 거부다. 그래서 작위 행위가 있었고 세 번째 잠깐 생략하면서 긴급한 필요 넘어가시고 1개월 금방 지난다. 그리고 그럼 반드시 과태료 나온다. 긴급한 필요 인정 안 되겠냐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집행정지 좀 걸어준다고 해서, 공공의 행복과 이익에, 나한테 집행정지, 내가 과태료 5만원 좀 안 내면, 그러면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다 깨지냐? 내가 오면 5만원 줄게, 그냥. 그 다음, 다섯 번째,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걸. 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했어요, 아까 설문에서. 그쵸?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신고자라고 볼 수 있죠. 수리 거부는 오히려 위법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죠?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요건은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5만 원. 금전적 전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깨졌다. 적극적 요건은 모두 다 충족돼야 되며 소극적 요건은 하나만 해당해도 기각. 적극적 요건 4개 중에 세 번째 요건이 깨졌기 때문에 각하 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각 결정의 대상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약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문제를 판례는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였는데 문제를 출생 신고로 살짝 바꿈으로써 정보 제공적 신고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출제했다라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뭐 건축 신고 판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리거부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논점은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55회 행정고시 적용기타 제2문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와 그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